태무진의 다음 과제는 보르테를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만약 아내를 잃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의 위신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고 누군가를 다스릴 가능성은커녕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믿음조차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곧 그의 몰락과 빠른 최후를 의미했습니다. 이에 태무진은 자신이 아버지라 부르는 토그리를 찾아갔고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토그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은 단비 외투를 받은 대가로 우리는 메르키트족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며 내 아내 보르테를 반드시 되찾아오겠다.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태무진은 어린 시절 친구이자 의형제인 자무카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무카는 이제 자신의 부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 4개 부대 12,000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해 푹족 산맥을 넘어 바이카로 방향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셀렌가강이 지류인 힐록강 근처에 주둔 중인 메르키트족 진영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밤을 틈타 강을 건너기 위해 각 전사는 갈대를 엮어 뗏목을 만들고 말과 함께 강을 헤엄쳐 건넜습니다. 그러나 작전 규모가 너무 컸기에 완전한 기습은 불가능했습니다. 힐록강 건너편에서 사냥을 하던 메르키트족 정찰병들이 이 움직임을 포착했고 급히 말을 몰아 경고를 전했습니다. 메르키트족은 공포에 휩싸여 진영을 버리고 도망쳤고 셀렌가강과 그 주변을 따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난민들 사이를 태무진이 직접 달리며 보르테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보르테는 소중한 인질이었기에 도망치는 마차 중 하나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무진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마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그의 고삐를 붙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두 젊은 연인의 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태무진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찾던 것을 되찾았다. 그리고 즉시 추격전을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전투는 역사에 길이 남을 승리였습니다. 몽골 비사는 훗날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무진은 2명의 강력한 동맹, 즉 토그릴과 자무카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의 진정한 원동력은 하늘과 대지의 가호였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구절과 운문을 통해 강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대지의 힘으로 내 힘이 강해졌고 위대한 하늘이 부르셨으며 어머니 대지가 이끌어주셨으니 우리는 메르키트족을 완전히 정복했다. 그러나 이 승리에는 하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보르테가 첫째 아들 주치를 임신한 상태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태무진은 그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였지만 주치가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훗날 후계자를 결정할 때 주치는 정식 후계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메르키트 정복 후 18개월 동안 태무진의 가족은 자무카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두 사람은 최고의 친구였으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함께 연애를 열었으며 같은 이불 아래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이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몽골의 결속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 중순 몽골의 가족들이 오농강을 따라 본 목초지로 이동하는 시기 두 사람은 마차들 앞에서 나란히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무카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이제 각자 따로 진영을 차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태무진은 순간 멈춰서서 의아해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사이의 결별을 의미하는가? 그는 호엘룬의 조언을 구했으나 보르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자무카는 쉽게 실증을 내는 사람이에요. 이는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은 뻔한 표현이었지만 태무진의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은 점차 커다란 결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면 그 중 한 명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자무카는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었기에 영향력은 태무진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나 태무진은 그저 자무카의 부하로 남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길을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나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동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동지가 아니라면 경쟁자가 되는 것이었고 경쟁자가 된다면 결국 적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상대를 압도해야 했습니다. 태무진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무카와 결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영을 치는 대신 밤새 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역사의 한 페이지의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이 선택은 결국 위대한 도박이 되었고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훗날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몽골 비사는 이를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압축하여 기록했습니다. 동이 트자 3명의 형제가 가족들과 함께 태무진을 따라 붙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부족의 핵심 인물들이었으며 곧이어 5명이 더 합류했습니다. 그 후에도 더 많은 남성들이, 더 많은 가족들이, 더 많은 부족들이 태무진을 선택하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가족 집단을 떠나왔으며 모두 자무카가 아닌 태무진을 선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젊은 태무진이 지도자가 될 운명을 타고났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그 소문은 희망이 되었으며 희망은 예언으로 변했습니다.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무카와 혈연관계가 있어 그를 떠나지 않으려 했소. 하지만 내 눈앞에서 하늘의 계시가 나타났소. 그것이 내게 미래를 보여주었소. 그는 자신이 본 환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소 한 마리가 자무카를 들이받아 뿔을 부러뜨렸다. 그런데도 수소 한 마리가 스스로 텐트 마차에 멍에를 메고 그것을 끌고 태무진을 따라갔다. 그것은 마치 온 민족을 태운 수레처럼 보였다. 그 수소는 넓은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길은 바로 왕도로 궁극적인 권력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이처럼 상징, 징조, 계시, 꿈, 예언이 하나로 합쳐지며 하나의 진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소가 크게 울부짖으며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늘과 대지가 함께 결정했다. 태무진이야말로 이 백성들의 군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태무진의 주변에 텐트를 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태무진보다 가문이 높은 이들도 많았지만 그들 역시 몽골의 잃어버린 통합을 되찾을 지도자가 마침내 나타났다는 확신에 이끌렸습니다. 3명의 연장자가 태무진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칸을 위해 싸울 것이며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과 최고의 말을 바칠 것이며 그를 위해 사냥할 것이요. 그리고 맹세를 어길 경우 태무진이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황야로 쫓아내도 좋다고 서약했습니다. 이제 몽골의 한 축이 새로운 칸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자무카의 세력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까지 흡수하는 것이 남은 과제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몽골 비사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 서약을 마친 후 그들은 태무진을 칸으로 추대하고 칭기즈칸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이 일이 1180년대 후반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몽골 비사는 또 다른 부분에서 태무진이 칭기즈칸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1206년 대규모 회합에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언제,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간단한 답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몽골 비사는 때때로 사실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지만 연도가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무진이 칭기즈칸이라는 이름을 받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족 내부에서만 진행된 비공식적인 행사였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몽골 비사의 저자가 이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존중의 의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 사건이 1189년 블루레이크에서 이루어졌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무진의 가족이 머물던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블루레이크를 방문하면 이곳이 정말 그 장소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날씨에 따라 푸른색과 갈색을 오가는 신비로운 호수이며 그 위에는 검은 심장이라 불리는 작은 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2003년에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 호수 근처에는 칭기즈칸의 작은 부조가 새겨진 어깨 높이의 기둥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검은 심장산에는 흰색 페인트로 칭기즈칸이라는 글자가 전통적인 수직 문자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아름다우며 가족이 은밀하게 가축을 키우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6년 후 다시 방문했을 때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호수의 동쪽에는 울타리가 설치되고 목조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남쪽 해안 평지에는 관광객용 다차들이 들어섰습니다. 기존의 기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메리카 원주민 의식을 연상케 하는 반원형 기둥들이 세워졌습니다. 4m 높이의 전나무 기둥에는 칭기즈칸의 조상을 포함한 34명의 몽골 칸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칭기즈칸의 새로운 초상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전통과 상업주의, 웅장함과 조악함이 혼재된 기묘한 풍경이었습니다. 중앙에 자리한 화강암 비석에는 전통적인 수직 문자로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정한해 1189년 블랙하트 블루레이크에서 모든 몽골 칸들의 참석 아래 칭기즈칸의 칭호가 수여되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곳은 완벽한 장소였고 많은 몽골인들이 이 전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비록 몽골 비사에 이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1189년 이후부터 태무진을 칭기즈칸으로 더 자주 언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가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칭호를 받은 시기가 논란이 되는 만큼 그 이름 또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이름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칭호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몽골인들은 태무진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자무칸은 구르칸, 즉 포편적 군주라는 칭호를 선택했고 토그릴은 중국식 칭호인 왕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튀르크, 몽골, 중국 전통에서 내려오는 기존의 어떤 칭호도 태무진의 위상에 걸맞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칭호가 필요했고 그 결과 칭기즈라는 독창적인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이름인지 칭호인지 정확한 의미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칭호의 기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했으며 그 사이 다양한 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칭기즈가 바다를 의미하는 몽골어 탱키스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탱그리와 연관이 있다는 설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한 샤먼이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영감을 얻어 붙인 이름이라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학계에서 가장 신빙성이 높은 해석은 칭기즈라는 단어가 고대 튀르크어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칭기즈는 강인한, 거친, 단단한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실제로 몽골의 키릴 문자 표기법에서도 칭기즈로 쓰입니다. 당시에는 이 이름의 유래가 누구에게나 자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가족 내부에서만 공유된 사적인 이름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정치 무대에서 널리 알려지기 이전 가족들이 태무진을 강인한 통치자라는 의미로 칭기즈라는 칭호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몽골 비사는 이제 1190년부터 1206년까지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마치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몽골족, 타타르족, 나이만족, 케레이트족, 타이치우트족, 금나라 등 여러 세력이 서로 동맹을 맺고 깨트리며 끊임없이 재편되는 시기였습니다. 자무칸은 어떤 세력과 충돌하고 또 어떤 세력과 결합하는 유동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 과정에서 칭기즈칸은 토그릴과 동맹을 맺고 타타르족을 토벌했습니다. 그는 주요 가문 출신 남성들을 처형할 것을 명령했으며 그 기준은 수레의 차축핀보다 키가 큰 자는 모두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성인 남성이 학살당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잔혹행위가 아니라 아버지 예수게이를 살해한 타타르족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또한 금나라 입장에서도 몽골이 타타르족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몽골과 중국의 기록 모두 이 사건이 개해 1202년에 발생했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금나라 장군은 칭기즈칸과 토그릴에게 명예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이때 토그릴은 왕, 즉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이는 몽골식으로 변형되어 옹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몽골과 금나라의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칭기즈칸의 지도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몽골 비사가 혼란스럽게 서술하는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칭기즈칸은 진정한 지도자로 떠오르고 자무칸은 거짓된 지도자로 묘사된다는 점입니다. 한때 자무카가 칭기즈칸을 압도하며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칭기즈칸은 패배하여 오논강 상류로 몸을 숨겼습니다. 자무칸은 칭기즈칸을 따르던 부족의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았고 그들을 70개의 가마솥에 넣어 산채로 삶아 죽였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들이 칭기즈칸에게 충성하던 작은 부족의 남성 지도자들이었으며 그 부족의 전설적인 시조가 늑대였거나 지도자 중 한 명이 늑대라는 이름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산채로 삶아 죽이는 처형 방식은 분명 존재했지만 70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하다기보다는 단순히 매우 많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자무카는 적장 한 명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말의 꼬리에 묶고 끌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행위들은 칭기즈칸의 지도력과 대비되는 요소로 묘사됩니다. 자무카는 승리한 뒤에도 잔혹한 학살을 저지르며 공포 정치로 다스리려 했던 반면 칭기즈칸은 패배 속에서도 정반대의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후 칭기즈칸이 국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는 공포의 전략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활용한 인물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중국과 이슬람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공포와 학살을 활용해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무카가 70명의 지도자를 삶아 죽이고 적장에 머리를 끌고 다닌 것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이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칭기즈칸과 그의 세력은 자무카의 잔혹한 행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끔찍한 학살은 그들에게 더 큰 복수심을 심어주었고 칭기즈칸은 더욱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복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무카의 행위는 단순한 잔혹성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의 잔혹성이었습니다. 공포는 적을 철저히 굴복시키고 반항할 수 없도록 만들 때 효과적이지만 자무카의 공포 정치 방식은 오히려 적의 결속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칭기즈칸은 이 점을 깨닫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그는 이 전략을 철저하게 적용하며 몽골 제국을 확장해 나가는데 압도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자무카와의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부족들은 동맹을 맺고 배신하고 다시 동맹을 형성하며 끊임없이 재편되었습니다. 토그릴은 칭기즈칸과의 관계에서 우호와 적대 사이를 오갔습니다. 몽골 비사는 정치적 배경이나 군사적 전략에 대한 서술을 많이 생략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칭기즈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덕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충성심입니다. 초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었던 충성심은 곧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자무카의 연합군과의 전투 중 칭기즈칸은 2차례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 순간마다 그를 따르는 전사들의 충성이 그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충성의 시험을 거치며 칭기즈칸과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는 마치 신성한 맹세와 같은 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기즈칸이 몽골의 유일한 지도자로 자리 잡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전투 중 어느 순간 한 발의 화살이 태무진을 정확히 겨냥했으나 그의 말의 목을 꿰뚫으며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태무진은 즉시 다른 말로 갈아탔지만 곧이어 또 한 발의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독이 묻은 화살이었고 그의 목을 관통했습니다. 그날 밤 음식과 물 없이 진영에서 혼수 상태에 빠진 태무진을 살린 이는 젤메였습니다. 젤메는 태무진의 상처를 직접 입으로 빨아 독을 제거한 후 적진이었던 자무카의 진영에 몰래 숨어들어 요구르트를 훔쳐왔습니다. 이후 태무진이 의식을 되찾자 젤메는 요구르트와 물을 먹이며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새벽이 되자 태무진은 자신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젤메 덕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노련한 소르칸 시라가 한 동료와 함께 태무진을 찾아왔습니다. 태무진은 자신의 말을 죽인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소르칸 시라와 함께 온 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쏜 화살입니다. 그의 이름은 지르코였으며 이 사실을 밝히는 순간 그는 즉각 처형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태무진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저를 죽이신다면 제 몸은 당신 손바닥만 한 땅에 묻혀 썩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살려주신다면 저는 바다를 가르고 산을 넘어 당신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태무진은 일반적으로 변절자를 용서하지 않는 지도자였지만 지르코의 솔직함과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또한 소르칸 시라가 그와 함께 있다는 점도 그의 결정을 바꾸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태무진은 그를 자신의 동료로 삼기로 결정하고 즉석에서 새 이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제 너를 제베라 부르겠다. 나는 너를 나의 화살로 삼겠다. 이후 제베와 젤메는 칭기즈칸의 가장 위대한 장군들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투가 끝난 후 과거 태무진을 포로로 잡았던 타이치우트족의 지도자 타르구타이가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그를 생포한 것은 신분이 낮은 부족 출신의 한 남자와 그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타르구타이를 술에 실은 뒤 그의 배 위에 아버지를 앉힌 채 태무진에게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태무진은 충성심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었으며 그들은 과거 타르구타이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배신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타르구타이를 풀어준 후 태무진에게 직접 찾아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태무진은 타르구타이를 처형할 의지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부하들이 자신의 지도자에게 끝까지 충성을 지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칸을 저버리지 않았다. 너희 마음은 올바른 길을 택했다. 그렇게 그들은 태무진의 새로운 부하가 되었습니다. 한편 풀려난 타르구타이는 결국 소르칸 시라의 아들에게 살해당하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203년 여름 칭기즈칸은 또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겨우 26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하라 강을 따라 후퇴하며 발주나라는 이름의 정체불명의 호수 혹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군사적으로 칭기즈칸이 가장 큰 위기에 빠졌던 순간으로 기록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지도력이 결정적으로 변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 중국 사료에 따르면 칭기즈칸은 19명의 충성스러운 장군들과 함께 극심한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들은 칭기즈칸과 서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을 지르며 발주나의 탁한 물을 함께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한 기록에서는 이 순간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발주나에 도착했을 때 모든 식량이 바닥났다. 마침 한 마리 야생마가 북쪽에서 달려오자 카사르가 활로 그 말을 쓰러뜨렸다. 그 가죽으로 솥을 만들고 돌을 이용해 불을 피운 후 강에서 물을 길어 말고기를 삶아 먹었다. 이때 칭기즈칸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맹세하였다. 내가 위대한 업적을 완수한다면 나는 이 사람들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것이다. 하지만 내 맹세를 어긴다면 나는 이 강물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병사들은 모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이야말로 한 지도자가 자신의 동료들과 고난과 패배, 심지어 죽음까지도 함께 나눌 것을 맹세하며 그들과 끊을 수 없는 유대를 형성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의식을 함께한 자들은 이후 발주나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소수의 몽골 귀족들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발주나인 중 거의 절반은 외부 출신이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칭기즈칸의 적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부족, 인종,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케레이트족 출신 기독교도 3명, 샤머니즘을 믿는 메르키트족 출신 1명, 불교도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란족 출신 2명, 그리고 무슬림 3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군사 집단이 아니라 칭기즈칸이 구상한 새로운 국가의 원형을 이루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원시적인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 세력이었으며 칭기즈칸이 후에 수립할 몽골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발주나의 서약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 비사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몽골 비사에는 칭기즈칸이 발주나 호수에 진을 쳤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충성 서약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록을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중요한 사건을 제외했을까요? 그 이유는 발주나인의 민족적 다양성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발주나의 서약을 함께한 인물들 중 절반 이상이 몽골인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혈연적으로 칭기즈칸의 가문과 관련이 없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몽골 비사는 칭기즈칸의 가족을 위해 쓰인 기록이었기 때문에 비몽골인들이 그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중국 사료에서는 이 사건이 명확하게 언급되며 여러 역사적 기록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전쟁 중의 생존기가 아니었습니다. 칭기즈칸이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민족을 초월한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충성을 기준으로 인재를 받아들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몽골 제국이라는 다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 발주나인들은 이후 칭기즈칸이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203년 여름 발주나에서 힘을 회복한 칭기즈칸은 토그릴에게 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화해 요청이 아니라 도덕적 우위를 점하며 민족의 단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칭기즈칸은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칸이시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배신하셨습니까? 우리는 함께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마치 2개의 수레축에 묶인 소처럼 2바퀴로 굴러가는 수레처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저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과거 당신을 도운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당신과 저의 아버지는 맹세를 나눈 형제였지 않습니까? 이 편지는 토그릴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한 것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칭기즈칸이 전력을 회복하고 지원군이 도착할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칭기즈칸은 기다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동안 토그릴의 동맹은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무칸은 토그릴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결국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토그릴은 이 음모를 사전에 알아차렸고 자무카를 비롯한 음모자들은 서쪽의 강력한 독립 세력인 나이만족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칭기즈칸은 토그릴을 기습하였고 3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패배한 토그릴과 그의 아들은 나이만족에게 피신을 요청하였으나 토그릴은 그곳에서 경비병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경비병은 그가 케레이트족의 위대한 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를 단순한 도망자로 여기고 죽였습니다. 한편 토그릴의 아들은 중앙아시아 깊숙한 곳으로 도망쳤으나 결국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때 칭기즈칸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토그릴의 시대는 끝이 났으며 칭기즈칸은 또 한 번 몽골 초원의 주도권을 굳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204년 5월 중순 칭기즈칸은 나이만족을 공격하기 위해 케를렌 강을 따라 hen티 산맥 방면으로 진군했습니다. 나이만족은 족장 타양의 지휘 아래 진영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자무카도 이들과 함께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이 적과 마주했을 때 그들은 이미 긴 행군으로 인해 말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한 지휘관이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진영을 구축하고 각 병사에게 5개씩의 불을 피우게 하는 계략을 제안했습니다. 이 전략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날 밤 나이만족의 정찰병들은 언덕 위에서 몽골군의 진영을 바라보며 몽골군의 불빛이 하늘의 별보다 많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타양은 겁에 질려 즉각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타양의 아들 쿠출룩이 등장하여 그의 아버지를 겁쟁이에 비유하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버지는 묶여있는 송아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줌 눌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임신한 여자와 같군요. 쿠출룩의 조롱에 격분한 타양은 결국 전투 명령을 내리며 전면전을 선택했습니다. 몽골 비사는 이 순간부터 다가오는 몽골군의 승리를 예고하며 시적이고 강렬한 은유를 활용하여 전투의 분위기를 묘사합니다. 전장에서 나이만족의 병사들이 패배하며 혼란에 빠지자 타양은 왜 우리 병사들이 도망치는 것이냐 라고 자무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무카는 칭기즈칸의 4마리 사냥개를 언급하며 몽골군의 무시무시한 장군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저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자란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마는 단단한 구리로 이루어졌고 그들의 코는 끌로 다듬어진 듯 날카롭습니다. 그들은 이슬을 마시며 바람을 타고 달려옵니다. 타양이 다시 저기 저 강철로 꿰매진 듯한 몸을 가진 자는 누구인가? 라고 묻자 자무카는 그는 내 맹세한 형제 칭기즈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군의 또 다른 전설적인 전사 카사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자가 카사르, 칭기즈칸의 형제입니다. 그는 3살 된 황소를 통째로 삼킬 수 있으며 사람을 화살집재로 집어삼켜도 목을 스치지도 않습니다. 그가 쏜 화살은 산 너머에 있는 10명, 20명을 꿰뚫고 지나갑니다. 자무카의 이러한 묘사는 칭기즈칸과 그의 부하들이 인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존재처럼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결국 몽골군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으며 나이만족은 크게 패배하고 타양은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칭기즈칸은 몽골 초원의 강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나이만족의 생존자들은 칭기즈칸의 지배 아래 흡수되었습니다. 타양은 결국 패배했고 칭기즈칸은 승리를 거두었으며 쿠출룩은 서쪽으로 도망쳐 새로운 삶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칭기즈칸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자무카는 5명의 동료와 함께 북서쪽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20년 전 볼테를 납치했던 메르키트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마지막 전투에서 메르키트족이 패배하면서 자무카 역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몽골 비사에 따르면 칭기즈칸은 자무카를 배신한 동료들을 즉각 처형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주군을 배신한 자들을 살려둘 수 있겠는가? 그는 자무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며 과거의 우정을 고려하여 용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자무카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맹세한 벗이여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당신의 옷깃 속에서 기생하는 이가 될 것이며 당신의 옷깃 안쪽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신속히 죽여주시오. 내 피가 흐르지 않도록 나를 보내주시오. 내 뼈가 높은 곳에 묻힌다면 나는 영원토록 당신을 지켜주며 당신 후손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몽골 비사는 이 장면을 단순한 처형이 아닌 두 맹우가 갈라서게 된 비극적인 결말로 묘사합니다. 자무카는 한때 길을 잘못 들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다시금 귀족적인 품위를 되찾았습니다. 칭기즈칸은 끝까지 형제애를 저버리지 않는 너그러운 지도자로 그려집니다. 결국 자무카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고 칭기즈칸은 그를 귀족에게만 허락된 방식, 즉 피를 흘리지 않는 죽음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칭기즈칸은 몽골 초원의 모든 부족을 통합한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펠트로 덮인 천막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을 하나로 묶은 자로 불리게 되었으며 전국적인 쿠릴타이를 통해 몽골 민족의 위대한 칸으로 공식적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칭기즈칸이 공식적으로 몽골 제국의 위대한 칸으로 즉위한 장소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력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논 강과 그 지류인 코르크 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칭기즈칸이 태어난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은 빈데르라는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지만 800년 전만 해도 강과 언덕 사이로 넓은 초원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중심부에는 완만하게 솟아오른 비장 언덕이 있으며 몽골의 한 80대 지리학자 바자르구르는 칭기즈칸과 관련된 모든 유적지를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나무 기둥을 세웠습니다. 또한 몽골의 전직 총리와 한 지역 사업가는 높이 3m의 스투파를 세우고 그 위에 칭기즈칸의 초상화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자신감 넘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1206년 칭기즈칸은 이곳에서 대회를 소집하고 몽골 국가를 선포하였다. 많은 방문객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신념을 가지게 되었으며 향로 안에는
오래된 향이 피워져 있었고 스투파 주변에는 보드카 병과 소액지 배 같은 작은 곡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들이 칭기즈칸의 정신과 몽골 민족의 뿌리에 가까이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날은 오랫동안 칭기즈칸을 지지해온 동료들이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몽골 비사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칭기즈칸은 그동안 자신과 함께 싸워온 전사들에게 풍성한 보상을 내렸습니다. 그와 함께한 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되었으며 이들 중 88명의 이름이 특별히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각 천호 단위를 맡은 지휘관이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95개의 천호 단위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총애받은 자들에게는 최대 9가지 범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영예로운 칭송과 함께 낭독되었으며 오랜 동료들과 그들의 아들들은 장군, 왕실 보좌관, 화살통을 드는 자, 주간 및 야간 경비대 등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유목 제국의 행정체제에서 새로운 혁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몽골 초원에서는 부족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통합을 방해해왔고 칭기즈칸 역시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부족 간 분열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단순히 부족 내 서열이 아니라 자신에게 헌신한 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인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칭기즈칸이 통치하는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규칙과 행정체계를 필요로 했습니다. 특히 기록된 행정체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정복이 확장됨에 따라 서면 행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나이만족을 무너뜨린 후 포로로 잡은 위구르족 서기관 타타르 통가와의 만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타타르 통가는 본래 나이만의 군주 타양의 최고 행정관이었으며 타양이 패배한 후에도 국가의 인장을 손에 쥔 채 주인을 찾아 전장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위구르족은 한때 몽골 초원을 지배했던 민족이었으나 9세기경 몽골에서 축출된 후 현재의 신장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에서 유입된 문자를 받아들였으며 수많은 위구르 서기관들이 프리랜서 비서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타타르 통가에게 위구르 문자를 몽골어에 맞게 개량하고 이를 왕자들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포로 출신 관리보다 더욱 가까운 신뢰할 만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선택은 시기 쿠투쿠라는 젊은이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수년 전 타타르족에서 붙잡혀 칭기즈칸의 가족에 입양된 인물로 칭기즈칸의 어머니 혹은 아내에 의해 양자로 받아들여졌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경로로든 그는 이제 칭기즈칸의 신뢰받는 가족이자 행정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시기 쿠투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늘의 보호 아래 이 나라 전체를 정비하고 있다. 너는 나의 보는 눈이자 듣는 귀가 되었다. 유목민들을 나누어 다스리고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을 처벌하며 소유물의 분배, 법률과 판결을 하얀 종이에 파란 책으로 기록하라. 이 책은 후대에 남길 영구적인 기록이 되어야 했으며 이를 변조하는 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기록이 바로 파란 책, 즉 칭기즈칸의 대야사였습니다. 야사는 학자들에 의해 흔히 몽골판 나폴레옹 법전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법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책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으며 만약 그것이 엄격한 법률집이었다면 기록이 보존되지 않은 점이 매우 이상합니다. 일각에서는 야사가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칭기즈칸이 즉흥적으로 내린 판결과 명령들의 모음집에 가까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이후 정식 법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던 판례들이었으나 실제로는 체계적인 법전으로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대야사는 몽골 제국이 통일 이후 강력한 중앙 집권적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칭기즈칸의 후계자들이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제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칭기즈칸의 새로운 사회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몽골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혁명이었습니다. 기존 몽골인들은 전통적으로 푸른 하늘을 숭배했지만 이제 칭기즈칸은 자신이 영원한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부족의 번영을 넘어 국가를 창설하는 데 강력하고 영속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후원자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신성한 존재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칭기즈칸은 군사 조직과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기존의 부족 단위 군대 체제를 폐지하고 지휘관에게 직접 충성을 맹세하는 방식으로 군을 재편성했습니다. 부족 연대는 철저히 해체되었으며 오직 충성이 확실히 보장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병사들은 부족을 따르지 않고 각 지휘관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속 부대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질 만큼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와 함께 1만 명 규모의 친위대를 창설하여 군사 조직과 정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 친위대는 단순한 경호대가 아니라 몽골 제국의 핵심 권력을 구성하는 엘리트 조직이었습니다. 특히 친위대원으로 각 연대 지휘관들의 아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계급은 아버지와 동등하게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갈등이 발생할 경우 아들이 아버지보다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영리한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지휘관이 반란을 시도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아들이 칭기즈칸의 친위대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반역하지 않는 이상
배신은 불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부족 간 혈연적 충성을 뛰어넘어 칭기즈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체제에서 군사력과 사회 조직은 더욱 강력하게 결속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화폐 경제가 아닌 약탈 경제를 기반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정복을 통한 전리품 분배가 주요한 보상 체계로 작용했습니다. 정복한 부족들은 흡수되었고 지배층은 처형되거나 몸값을 받고 석방되었으며 일반 병사들은 몽골군에 편입되었고 여성과 아이들은 노예로 분배되었습니다. 금과 은, 비단, 말과 가축, 무기와 갑옷 등이 전리품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처럼 칭기즈칸은 기존의 부족 중심 사회를 철저히 해체하고 오직 충성과 능력에 기반한 새로운 군사 및 정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몽골 제국이 단순한 유목 부족 연합을 넘어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몽골의 병사들은 새로운 목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원의 모든 부족을 정복한 뒤 그들이 다음으로 노리는 곳은 고비 사막 너머 남쪽의 거대한 정착 문명이었습니다. 이제 칭기즈칸의 시선은 남쪽으로 향합니다. 그의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고비 사막이 있으며 그 너머로 넓고 황토빛을 띠는 황하가 흐르고 있습니다. 황하를 따라 상류로 250km 이동하면 중국 닝샤성의 수도인 인찬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날 인찬은 인구 200만 명의 도시로 서쪽에는 헬란산이, 동쪽에는 황하가 흐르고 있으며 주변에는 넓은 농지와 과수원 그리고 고대 운하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두 개의 높은 탑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이곳이 불교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유적입니다. 불교의 뿌리는 약 1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인찬은 중국 영토의 약 3분의 1 지점에 위치해 있지만 칭기즈칸의 시대에는 완전히 독립된 또 다른 문화권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신비로운 유적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인천에서 서쪽으로 30분 정도 이동하면 희미하게 보이던 산들이 점점 거친 바위의 성벽처럼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헬란산이며 그 앞에는 높이 30m에 이르는 기이한 원뿔형 구조물들이 솟아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마치 소행성과 충돌한 로켓의 잔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원뿔 구조물은 총 9개가 있지만 처음 보면 3개나 4개 정도만 눈에 띄며 나머지는 거대한 자갈과 흙으로 뒤덮인 10km의 넓은 대지에 흩어져 있어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과거 황하 지역을 지배했던 왕조의 황제들이 묻힌 무덤으로 칭기즈칸이 파괴한 유적들입니다. 이 방대한 유적지는 200년 이상 프랑스와 독일을 합친 크기의 영토를 지배했던 강력한 문명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칭기즈칸은 전통적인 적대국인 금나라가 아닌 이 독립적인 문명을 먼저 정복하려 했을까요? 그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그가 가진 선택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세기 초반에 중국은 여러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중앙과 남부 지역은 오랫동안 송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으며 이 시기 송나라는 예술과 학문이 번성하는 르네상스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남부 지역은 여전히 송나라의 통제 아래 있었지만 북부 지역, 즉 현재 중국의 동북 지역은 이미 금나라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금나라는 한 세기 전에 만주의 여진족이 세운 왕국으로 칭기즈칸의 증조 부인 카불과 그의 큰아버지인 쿠툴라가 싸웠던 상대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금나라는 칭기즈칸이 가장 중요한 정복 대상으로 삼게 되지만 당시 금나라는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유목민족 기원을 잇고 수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 농민을 다스리며 현재의 베이징에 해당하는 강력한 성벽 도시에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쪽에는 또 다른 야만족 왕국이 있었으며 바로 앞서 언급된 원뿔형 무덤 9개가 있는 서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송나라와 금나라 사이에서 비교적 약한 세력으로 존재했습니다. 서하는 중국 역사에서 과거 동쪽 지역에 존재했던 또 다른 하왕조와 구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서하라고 불렸습니다. 이처럼 금, 송, 서하라는 세 개의 강대국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티베트와 카라키타이도 존재했지만 이 두 지역은 아직 정복 대상으로 고려하기에는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무역로를 따라 형성된 수많은 부족과 반독립적인 세력들이 존재했고 이들 중 일부는 유목민 전통을 유지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슬람, 불교, 유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샤머니즘이 공존했으며 사용되는 주요 언어만 해도 중국어, 티베트어, 튀르커, 아랍어, 탕구투어 등 다양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 속에서 칭기즈칸과 그의 몽골군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어와 문화, 종교적으로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으며 이들이 이 지역에 미칠 영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칭기즈칸은 장기적인 결과를 걱정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의 당면 과제는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내어 빠르고 효과적인 정복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두 개의 주요 이웃 국가 중 어느 곳을 먼저 공격할 것인가? 금나라는 견고한 성벽 도시와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방어가 튼튼한 강국이었습니다. 반면 서하는 상대적으로 방어가 허술했습니다. 몽골군이 며칠 만에 건널 수 있는 사막이 방어의 핵심이었으며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는 적었고 군대 규모도 작았습니다. 따라서 칭기즈칸은 먼저 약한 상대를 제압한 뒤 강한 적을 상대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하는 역사 속에서 거의 잊혀진 왕국입니다. 이는 결국 칭기즈칸이 국가, 문화, 그리고 민족 자체를 완전히 말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몽골과 중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서하의 기록을 보존하거나 문자를 해독하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적을 복원하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지워졌던 서하는 최근에서야 다시 학계와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서하가 남긴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 인근에 위치한 기묘한 원뿔형 구조물들은
서하 황제들의 무덤을 나타냅니다. 800년 동안 비바람에 닳고 깎인 이 무덤들은 과거의 위용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그 흔적만으로도 서하가 한때 강력한 왕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덤 곳곳에는 구멍이 나 있는데 이곳에는 한때 석가래가 박혀 있었습니다. 석가래 위에는 기와가 겹겹이 얹혀 있었으며 그 형태는 중국의 전통적인 탑과 유사하게 위로 휘어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서하가 절정의 권력을 누리던 13세기 초반 이 무덤들은 훨씬 더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 9개의 무덤은 각각 독립된 정원과 부속 묘지를 갖추고 있었으며 각 무덤은 수비 병력과 관리들이 배치되어 철저히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서하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미라 불렀으며 자신들의 왕국을 위대하고 높은 나라라고 칭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승자가 된 국가들의 명칭이 주로 사용되듯이 중국에서는 이들을 당상이라 불렀고 몽골에서는 탕구트라고 불렀습니다. 몽골어에서 탕구트라는 명칭은 중국식 명칭 당의 몽골어 복수형 전미사 -ut부터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들을 서하의 탕구트족이라 부릅니다. 탕구트족의 조상들은 7세기경 동부 티베트에서 이주해 왔으며 황하에 굽이치는 지역인 오르도스에 정착했습니다. 이후 1020년경 현재의 인천 부근에 수도를 세우고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강력한 왕국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들의 영토는 동서로 1500km, 남북으로 600km에 걸쳐 있었으며 주요 중심지는 티베트 산맥 북쪽 기슭과 알라산 사막 사이에 위치한 좁고 비옥한 초원지대였습니다. 이 초원지대는 두낭까지 이어지며 두낭에는 4세기에 조성된 불교 동굴과 사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한 약 1000km 길이의 좁은 길은 하서회랑이라 불렸습니다. 하서란 황하의 서쪽을 의미하며 오늘날에는 행정구역상 간수회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서회랑에서 갈라지는 길 중 하나는 사막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이어졌으며 이 길을 따라 루어수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강을 에친 강이라고 부르며 이는 북쪽 사막을 지나 국경 요새인 에치나 혹은 몽골어로 카라우토에 도달합니다. 이는 훗날 마르코폴로가 기록한 흑색 도시이기도 합니다. 서하의 실질적인 창시자인 원호는 야망과 재능을 겸비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200년 후에 칭기즈칸과 마찬가지로 신생 국가가 효과적인 행정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 문자는 문명의 최고 표현 방식이 되어야 하면서도 독창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원호가 참고한 모델은 중국의 문자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구트족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 학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당구트 문자는 겉보기에는 중국 문자와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자는 법률을 기록하고 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불교는 서하의 공식 종교였을 뿐만 아니라 당구트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이념적 도구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서하에서 생산된 불교 서적은 방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6000장에 달하는 대장경을 편찬하는 데만 13만 개의 목판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수천 권의 서적 중 하나에 불과했으며 이들 문헌은 1907년 영국의 고고학자 오렐 스타인과 1908년에서 1909년 러시아 탐험가 표트르 코줄로프에 의해 발굴되면서 서구가 당구트 연구에서 선두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연구를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약 200년 동안 당구트 황제들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세련된 통치를 유지하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 큰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1193년 마지막 위대한 황제였던 이뇨가 사망하자 후계자들은 미숙한 통치 능력을 보였으며 학자와 관료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서하의 군대는 유목민이 아닌 농부와 도시 상인들의 지원을 받는 형태로 변화하면서 전투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미 서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몽골과 당구트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때로는 친척처럼 얽혀 있기도 했습니다. 서하는 칭기즈칸의 오랜 동맹이자 적이었던 케레이트족의 왕 토그릴과도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토그릴의 형제 자카는 어린 시절 서하의 포로로 잡혀 성장했으며 후에는 서하에서 장부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카의 딸 중 한 명은 칭기즈칸의 며느리가 되었으며 이후 2명의 몽골 황제와 페르시아의 통치자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당대 가장 위대한 여성 중 한 명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후 중요한 인물로 다시 언급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그릴의 아들이 도망쳤을 때 그가 선택한 경로가 바로 서하의 영토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205년 몽골군이 서하를 첫 번째로 침략할 구실이 되었습니다. 당시 몽골은 서하의 문명, 학문적 깊이, 불교 신앙, 부유함, 그리고 와서 회랑을 통해 유입되는 무역로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하의 약점 역시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칭기즈칸에게는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군대가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았습니다. 서하는 그러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칭기즈칸은 서하를 먼저 공격하여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당시에는 서하를 점령할 계획은 없었으며 아마도 서하를 이용해 금나라를 약탈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막연한 계획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1209년 봄,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남서쪽으로 500km를 진군하여 알타이 산맥이 점차 낮아지며 계곡과 목초지를 형성하는 산미산맥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남쪽으로 300km를 더 내려가 헬란 산맥, 즉 알라샨 산맥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기동력이 뛰어난 기병들에게 이상적인 사막 지형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몽골군이 작은 요새 도시 하나를 점령하자 당구트는 급히 금나라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금나라는 새 지도자인 위왕이 통치하고 있었으며 그는 태평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적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위험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몽골군은 사막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진군했고 왼편에는 산맥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당구트의 수도인 현재의 은천으로 향하는 유일한 관문을 방어하는 요새에 도달했습니다. 오늘날 이곳을 차로 지나가면 몇 분 만에 통과할 수 있지만 칭기즈칸이 이끌던 시대에는 건조한 강바닥을 따라가야 했으며 홍수가 날 경우에는 산기슭을 따라 우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길목에는 강력한 요새가 자리 잡고 있었고 약 7만 명의 당구트 군대가 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이 이 요새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구트 군을 평야로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약 2달간 대치 상태가 지속되었고 몽골군은 그들의 전형적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일부 병력을 미끼로 남겨두고 후퇴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산기슭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에 소가 당구트 군이 공격을 감행하자 몽골군은 재빠르게 반격을 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은천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몽골군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은천은 방어가 철저한 도시였고 몽골군은 빠르게 기동하는 유목 기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성을 공격해 본 적이 없었으며 공성용 대형활이나 투석기, 화공무기, 화염방사기 같은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은천에는 오래된 운하 시스템이 있었고 이 운하는 황하에서 물을 끌어와 서하의 농경지를 관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몽골군은 이 댐을 파괴하여 도시를 침수시켜 항복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좋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은천 주변의 농경지는 네덜란드처럼 평평했습니다. 홍수로 인해 물이 널리 퍼졌지만 수심이 얕았고 건물들은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막과 말, 수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몽골군은 자신들이 물에 잠기면서 고지대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당구트 지도자들 또한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몽골군은 여전히 가까이 있었고 농작물은 망가졌으며 금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결국 양측은 서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구트 황제는 항복을 선언하며 칭기즈칸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 낙타, 매, 비단 등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이에 칭기즈칸은 당구트가 이제 충성스러운 속국이 되어 필요한 조공과 병력을 제공할 것이라 확신하고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첫 국제협정이었고 실질적인 강제력이 부족했습니다. 이후의 사건들은 그가 자신의 희망적인 기대에 속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당구트는 폭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칭기즈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카리스마는 전쟁에서의 승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결국 하늘의 가호에서 나왔거나 적어도 그의 추종자들이 그가 하늘의 뜻을 받들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드는 존재가 칭기즈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최고 샤먼인 쾌객추였습니다. 그는 워낙 명망이 높아 탭탱그리, 즉 완전히 신성한 자 또는 전적으로 하늘의 뜻을 받드는 자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이 명칭은 유일무이한 표현이었기에 정확한 의미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칭기즈칸은 개인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로 쾌객추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칭기즈칸의 아버지인 예수게이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으며 어떤 기록에 따르면 예수게이가 사망한 후 칭기즈칸의 어머니 호엘룬과 결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쾌객추는 사실상 칭기즈칸의 의붓아버지였던 셈입니다. 또한 칭기즈칸이 새로운 이름을 받았을 때 이를 명명한 것도 쾌객추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칭기즈칸의 시대를 기록한 13세기 페르시아의 역사가 아타-말리크 주바이니는 쾌객추의 영향력과 자부심을 강조하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그 지역에서 그는 벌거벗은 채로 사막과 산을 걸어 다녔다. 그리고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칭기즈와 그의 자손에게 주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칭기즈칸 역시 하늘과 직접 소통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가까웠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쾌객추가 점점 독자적인 야망을 품게 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주바이니는 이를 두고 그의 마음속에 통치하고자 하는 욕망이 피어올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칭기즈칸은 결국 자신의 권위를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쾌객추와 칭기즈칸의 형제인 카사르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카사르는 심하게 두들겨 맞고 굴욕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칭기즈칸은 오히려 카사르를 나약하다며 질책했지만 이후 쾌객추가 하늘이 나에게 카사르가 칭기즈칸과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카사르를 체포하고 그를 묶어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어머니 호엘룬은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격분하여 도저히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칭기즈칸이 베극테르를 죽였을 때처럼 호엘룬의 분노는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격렬히 호통쳤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형제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녀는 두 다리를 교차하고 앉아 자신의 가슴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이것이 너를 길러낸 젖이다. 몽골 비사는 칭기즈칸이 직접 이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의 삶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조언자였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칭기즈칸은 어머니의 분노에 겁을 먹었고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졌다. 결국 그는 카사르와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쾌객추는 칭기즈칸의 추종자 일부를 유혹하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칭기즈칸의 또 다른 형제인 태무게 역시 쾌객추에게
강제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수모를 겪었고 이를 칭기즈칸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보르테는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불로 가슴을 가리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행태입니까? 상황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달은 칭기즈칸은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때마침 쾌객추는 아버지와 6형제와 함께 칭기즈칸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태무게는 건장한 조력자 3명을 미리 준비시켜 텐트 밖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8명이 들어오자 태무게는 쾌객추의 옷깃을 움켜잡으며 씨름을 걸었습니다. 칭기즈칸은 밖에서 싸우라고 지시했고 밖으로 나온 순간 미리 대기하던 3명의 장정이 쾌객추를 덮쳐 끌고 가 그의 등을 꺾어버렸습니다. 태무게는 다시 텐트로 돌아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씨름할 마음이 없었고 일어나지 못하는 척하며 땅에 누워버렸습니다. 참으로 형편없는 동료 아닌가요? 그러나 쾌객추의 아버지와 6형제는 이미 모든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곧 폭동이 일어날 분위기였습니다. 칭기즈칸은 밖으로 나가 경호대의 보호 속에 몸을 피했습니다. 이후 칭기즈칸은 쾌객추의 시신을 처리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텐트 안에 놓였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칭기즈칸은 이 사건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내 형제들에게 손을 대고 근거 없는 비방을 퍼뜨렸기에 더 이상 하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그의 생명과 육신은 하늘이 거두어갔다. 이로써 샤머니즘 전통과 새로운 정권 간의 갈등은 종결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필요할 때면 냉혹하고 교활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가족 친구이자 위험 요소였던 쾌객추를 제거하고 하늘의 유일한 대변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회가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며 새롭게 탄생한 몽골 제국의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서아를 충성스러운 동맹국으로 만든 칭기즈칸은 이제 금나라 정복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정복은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새로운 금나라 황제 위종은 불안정한 국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300만 명의 여진족이 4천만 명의 한족 농민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기근과 경제적 붕괴로 인해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또한 몇몇 고위 관리들이 칭기즈칸에게 투항하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유목민과 농경민 사이의 경계 지역에 거주하던 옹구드족은 몽골군에게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무슬림 상인들도 몽골 제국의 확장으로 인해 안정적인 무역 환경이 조성되자 기꺼이 금나라의 방어 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만리장성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중국 북부에는 오래전부터 북방 오랑캐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만리장성은 15세기 이후 명나라 시대에 구축된 것입니다. 칭기즈칸이 직면한 것은 거대한 성벽이 아니라 국경을 따라 낮은 흙둑과 요새에 불과했습니다. 몽골 기병들은 이를 가뿐히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나라 공격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금나라의 인구는 몽골의 10배에 달했으며 황제는 수십만 명의 기병과 보병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나라의 도시들은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이징으로 가는 길목에는 2개의 거대한 요새가 버티고 있었으며 베이징 자체는 정면 공격으로 함락시키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칭기즈칸의 침공은 철저한 계획과 대담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211년 봄 몽골군은 행티 산맥 남쪽 계곡에 집결한 후 3개의 대열로 나뉘어 고비 사막을 건넜습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을 지나야 했기에 부대를 넓게 분산시켜 이동했으며 이 작전은 규모 면에서 엄청났습니다. 약 10만 명의 전사들이 30만 마리의 말을 이끌고 5천에서 1만 명 단위의 10-20개 그룹으로 나뉘어 이동했습니다. 낙타가 끄는 수레를 사용했고 각 부대는 빠르게 움직이는 전령들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었으며 800km에 이르는 거친 자갈지대를 횡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기록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목민과 중국군이 여러 차례 통과했던 길이었고 이후에도 반복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211년 여름 몽골군이 금나라 영토로 진입하자 칭기즈칸은 현재의 장베이 지역에 해당하는 부주를 점령하고 말들이 기력을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해 진영을 꾸렸습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금나라의 장수호사오가 군대를 이끌고 야율령으로 이어지는 협곡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초원에서 현재의 장자커우로 내려가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양측은 서로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호사오에게 몽골군을 기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을 벌고자 키탄족 출신 장수 명한을 불러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여러 차례 북방으로 가서 칭기즈칸을 만난 적이 있으니 가서 그에게 왜 우리와 싸우는지 물어보라. 금나라에 어떤 원한이 있는지 따지고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 꾸짖어라. 그러나 명한은 즉시 몽골군으로 투항했고 금나라 군대의 배치와 전략을 몽골 측에 넘겼습니다. 협곡을 따라 이동하던 금나라 군대는 좁은 젊은 오소리의 입이라는 이름의 고개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이후 역사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지만 몽골군이 적을 압도하는 결정적 전장이 되었습니다. 협곡에 밀집된 금나라 기병들은 몽골군의 화살세례와 기병 돌격에 크게 패배했고 기병들이 후퇴하며 오히려 보병들을 짓밟아버렸습니다. 비사에 따르면 시체가 썩은 통나무처럼 쌓였다고 기록될 정도로 금나라군은 대패했습니다. 협곡을 따라 30km에 걸쳐 전사들의 시신이 널려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이 전투를 자신들의 위대한 승리 중 하나로 간주했습니다. 이후의 소규모 전투에서도 몽골군은 승리했고 금나라 장수들은 베이징으로 도망쳤으며 몽골군은 여러 주요 도시와 요새를 함락시켰습니다. 베이징은 고립된 채 몽골군의 약탈을 견뎌야 했으며 칭기즈칸은 남쪽으로 300km를 더 진격해 황하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서부 전선에서는 몽골군이 황하를 따라
금나라 영토를 확보했고 동쪽에서는 몽골의 명장 제베가 만주로 300km를 진격해 당시 금나라의 제2수도였던 신경을 공격했습니다. 신경은 직접적인 공격으로 함락할 수 없는 견고한 도시였으나 제베는 몽골군의 전술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패배한 척하며 도망쳤고 몽골군의 짐을 곳곳에 흩어놓아 혼란을 조장했습니다. 금나라 정찰병들이 몽골군이 150km 이상 퇴각했다고 보고하자 금나라군과 주민들은 새해를 맞아 승리를 축하하며 도성을 떠나 약탈품을 챙기러 나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몽골군이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동한 몽골군은 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도성에 진입했고 신경을 완벽하게 점령했습니다. 몽골군은 이 승리를 잘 이긴 자두를 따듯 손쉽게 성을 함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승리에 만족한 칭기즈칸은 국경지대인 초원과 고비 사막의 경계 지역으로 철수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전쟁의 목표는 여전히 약탈, 파괴, 그리고 명성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점령과 행정에는 관심이 없었고 단순히 강력한 전사 집단의 지도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새로운 형태의 전쟁, 즉 도시 정복이라는 개념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그를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1212년 가을, 몽골군은 다시 약탈을 위해 진격했고 칭기즈칸이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수도까지 진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화살에 맞아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듬해 여름, 몽골군은 다시 진격하여 경로상의 도시들을 재탈환하며 야율령과 그 요새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전투 기록에는 땅에 마름쇠가 깔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마름쇠는 4개의 날카로운 돌기가 있어 말발굽을 다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두 명장, 제베와 수부타이는 산등성이를 따라 기동하여 협곡 끝에 위치한 요새를 함락시켰고 결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금나라는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전투에서 전사했고 몽골군이 지나가는 길마다 식량을 약탈했기에 민간인들은 기아에 허덕였습니다. 수도 베이징은 정치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황제 위의 총애를 받았던 변덕스러운 장수 오사오는 오소리의 입 전투에서 대패하고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는 몽골의 위협을 무시한 채 사냥을 즐기며 자신의 사병을 이끌고 수도 외곽에서 유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이 접근하자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황제에게 의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자금성을 지키던 500명의 군사를 학살하고 황제를 살해한 후 자신의 삼촌을 새 황제로 옹립하고 스스로 섭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전례 없는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수도의 유명한 기생들을 초청해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2달 후 몽골군이 베이징을 포위하자 호사오는 6,000명의 병력을 보내 저항했습니다. 그는 지휘관 고기를 불러 패배하면 즉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금나라군은 패배했고 이를 직감한 고기는 자신이 죽음을 피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패배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몽골군을 피해 달아났고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수도로 돌아와 호사오를 기습하여 참수했습니다. 고기는 호사오의 머리를 들고 신왕제 선종 앞에 나아가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안도했거나 혹은 눈앞의 끔찍한 광경에 겁을 먹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고기를 제국의 부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금나라의 제국은 이미 거의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황제가 수도에 갇혀 있었고 대부분의 도시들은 공포에 휩싸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칭기즈칸은 소수의 병력을 남겨 수도를 감시하면서 나머지 군대를 전국으로 보내 마을과 도시를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몽골군은 여전히 유목민들의 기동력을 활용하는 군대였으며 대규모 공성 장비는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칭기즈칸은 점점 전술을 익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포로들을 선봉에 세워 성을 공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성 안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친척과 이웃이 몽골군에 의해 강제로 돌격하는 모습을 보고 차마 그들을 공격할 수 없었고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10만 명 규모의 몽골군은 3개의 부대로 나뉘어 남쪽과 서쪽으로 진격하며 황허강을 따라 이동했고 동쪽으로는 태평양까지 진출하여 독일 크기와 맞먹는 광대한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위대한 몽골 장군 모콜리의 중국인 전기 작가는 이 시기의 참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황허강 북쪽 전역에서 먼지와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북소리와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베이징은 여전히 저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세기 전 이 도시는 강력한 방어체계를 갖춘 난공불락의 요새로 변모했으며 정규군조차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난제였습니다. 성 외곽에는 4개의 요새화된 마을이 배치되어 있었고 각각의 요새에는 자체적인 곡물 저장고와 무기고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수도와 지하 터널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쿤밍호에서 공급된 3개의 해자가 성벽을 둘러싸고 있어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성벽 자체는 약 15km의 둘레를 가지고 있었으며 기초 부분의 두께는 15m에 달했습니다. 성벽 위에는 높이 12m의 크레넬이 세워졌고 13개의 성문과 약 900개의 망루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 성 안의 수비군 역시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중 및 3중 활 시위를 가진 석궁은 3m 길이의 화살을 1km까지 발사할 수 있었으며 견인 트레뷰셋이라고 불리는 투석기를 활용해 강력한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초창기 화약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화공 무기와 결합되어 더욱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대형 공성활에서 발사된 불화살과 투석기의 화염탄은 몽골군의 사다리와 공성탑을 불태웠습니다. 또한 나프탄은 항아리에 담아 던지거나 병에 넣어 투척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후대의 화염병과 유사한 역할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서양에서는
그리스불로 알려진 정제된 석유를 활용하여 원시적인 화염 방사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몽골군이 도시를 정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공성 무기들을 습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이징을 함락하기 위해 칭기즈칸과 그의 군대는 단순한 기병 중심의 전략을 넘어 점점 더 정교한 공성전 전술을 익혀야만 했습니다. 베이징에 대한 포위전은 1년간 지속되어 1214년 봄까지 이어졌습니다. 몽골군은 혹독한 겨울을 겪으며 전염병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봄이 되자 성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칭기즈칸은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철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황제는 이를 받아들이고 공주 1명, 남녀 아이 500명, 말 3000필, 그리고 놀랍게도 1만 필의 비단을 바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비단을 모두 펼치면 약 90km에 달하는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약속대로 칭기즈칸은 약탈한 전리품을 가득 실은 군대를 북쪽 초원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황제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베이징은 이제 더 이상 난공불락의 도시가 아니었으며 몽골군은 이미 공성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북방 유목민과의 접경지에서 수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수도를 더욱 남쪽으로 옮기기로 결심했고 새로운 수도로 중국의 고도인 카이펑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이주 작업이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보물로 가득 찬 낙타 3000마리와 황실 문서 및 귀중품을 실은 3만 대의 수레가 사용되었으며 이 거대한 행렬은 황허강 남쪽으로 600km를 이동하는 데 2달이 걸렸습니다. 황제는 이를 통해 몽골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금나라 황실 군대에는 만주 출신의 거란족 병사 약 2000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도를 더욱 남쪽의 중국 내륙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수도에서 50km 떨어진 지점에서 이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가 몽골군의 항복 의사를 전달하며 텐트를 치고 주둔했습니다. 몽골군은 내몽골 초원의 한호수 근처 북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이징이 버려졌다는 소식과 반란을 일으킨 거란족 병사들이 몽골군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중국 사료에는 칭기즈칸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나라 황제가 내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평화를 이용해 나를 속였다. 그러나 칭기즈칸은 이 상황을 곧바로 기회로 인식했습니다. 황제가 떠난 베이징은 무방비 상태였으며 반란군까지 몽골군 편에 섰으니 빠르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만약 금나라가 카이펑에서 새로운 수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면 이는 향후 금나라의 반격 거점이 될 수 있으며 몽골군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칭기즈칸은 신속하게 대응했고 1215년 9월 몽골군은 다시 베이징 성벽 앞에 도착했습니다. 몽골군은 직접적인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을이 겨울로 접어들 때까지 포위를 유지하며 성안을 압박했습니다. 이듬해 봄, 카이펑에 있던 황제는 2차례 원군을 보냈으나 몽골군은 이를 격파하고 식량을 가득 실은 수레 1000대를 노획했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여러 도시가 몽골군에 함락되었고 결국 베이징은 극심한 식량난에 빠졌습니다. 성 안에서는 극한의 기근 속에 생존자들이 시체를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도층은 내부에서 서로 다투었고 성의 행정 책임자는 자결했으며 군사 지휘관은 성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카이펑으로 도망쳤으나 도착하자마자 배신자로 처형당했습니다. 결국 1215년 6월 지도자 없이 굶주리던 시민들은 성문을 열고 몽골군에 항복했습니다. 당시 칭기즈칸은 전투를 마친 후 초원으로 돌아가 아브라가 근처 케를렌강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몽골군은 도시를 완전히 유린했습니다. 성 안의 보물과 자원이 약탈당했고 수천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궁전 하나가 불길에 휩싸였고 일부 지역은 한 달 동안이나 불탔다고 전해집니다. 몇 달 후 칭기즈칸의 다음 목표였던 호라즘 왕국의 사절단이 베이징 함락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도시 안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으며 땅에는 인간의 기름이 번들거리고 시체의 부패로 인해 사절단 중 일부가 질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제 몽골군은 중국 동북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금나라의 영토는 황허강 이남과 만주 지역으로 축소되었으며 국가 전체가 2개의 고립된 지역으로 쪼개졌습니다. 몽골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저항하던 성들도 결국 항복했고 생존한 금나라 주둔군조차도 몽골군에 투항하거나 기존 지배층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와중에 수백만 명이 남쪽으로 피난했으나 도처에 기근과 황폐화된 땅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금나라의 심장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칭기즈칸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카이펑에 있던 금나라 황제가 끝까지 항복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금나라의 완전한 몰락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타격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2가지 전략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는 만주 지역에서 금나라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카이펑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주는 농경과 목축, 사냥이 이루어지는 한적한 지역이었으며 가장 강력한 거란 지도자인 류커는 1212년 칭기즈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사실상 만주 대부분을 지배하는 군벌이 되었습니다. 그가 통제하는 가구만 60만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만주 지역에서도 젊은이들이 오랫동안 금나라 군대에 징집되어 왔으므로 몽골군이 이 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1214년부터 1216년까지
무칼리와 칭기즈칸의 동생 카사르는 만주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무칼리는 이미 15년 동안 칭기즈칸과 함께한 뛰어난 장군으로 이후 북중국을 장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부대는 빠르게 요동반도의 끝까지 진격하여 1216년 가을에는 태평양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또 다른 부대는 반란을 일으킨 거란 병사 수천 명을 추격해 압록강을 넘어 조선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몽골 사절단이 개경의 고려 왕실을 방문했고 고려는 선물로 10만 장의 종이를 바쳤습니다. 이는 칭기즈칸이 새롭게 문자를 배운 몽골 관료들에게 충분한 문서용지를 제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칭기즈칸은 새로운 속국이 된 서하로부터 3만 명의 병력을 징발했고 또 다른 군대를 오르도스로 보내 황허강을 따라 남하하며 카이펑을 배후에서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6만 명 규모의 몽골군이 금나라의 압도적인 병력과 수많은 요새를 뚫고 약 1000km를 진격하며 1년 동안 대규모 전투를 치렀습니다. 대부분의 전투는 혹독한 겨울 동안 벌어졌으며 총 6차례 이상의 대전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이펑의 방어가 예상보다 강력했기 때문에 몽골군은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계속 이어졌고 금나라의 완전한 멸망까지는 약 20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만약 이 시기에 칭기즈칸이 서쪽에서 벌어진 또 다른 중대한 사건에 주목하지 않았다면 금나라의 몰락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몽골 제국의 정복 역사는 이제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